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캠 영상으로 여러분과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한 3, 4주 정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 좀 사유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우선 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를 생각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 여러분께도 이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특히 수학이 아닌 수학 교육학으로서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이제 꺼내게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대수 영역에서 국내 수학 교육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해볼까 하는데요. 따로 자막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화면 전환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할 거라 이제 앞으로 좀 변화들도 좀 있을 거고요.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바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영상 전환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8일이고요.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좀 예전보다 좀 쌩쌩하죠? 오후 시간입니다. 밤에 찍는 거는 아니고요. 혹시 이게 이렇게 내리면 시간이 보이실까요? 예, 지금 오후 3시 한 19분, 20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대수 영역에서 국내 수학의 흐름, 수화연산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PPT는 한 5장 정도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표지 포함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학교별로 배우는 지식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이렇게 우리가 단계별로 대수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를 국내 수학 교육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하게 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부 그리고 그 밑에 교육부가 수학교육학이라는 어떤 교육과정을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교사가 움직이는 그런 방향이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학창 시절 때를 떠올랐을 때 수학 교육을 배웠을 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을 쭉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단원을 어떻게 또 구성해서 배우신 이제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거를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혹시 이 생각도 해봤을 것 같아요. 1학기 과정 같은 경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학기에 단원을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근데 2학기가 되면 단원을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과도 덧붙일 수 있는데 2학기 때는 삼각비가 저희는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 단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원이 옮겨졌죠. 그때 당시만 해도 삼각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배우니까 기말고사 이후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조정을 해가면서 이제 배웠던 기억이 저는 좀 나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영역에서 학습 영역에서 구분이 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이 교사가 됐을 때, 이런 부분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를 아는 과목이 이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첫 번째 내용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 저는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지어 봤는데요. 보시면 수, 그리고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적어 놨을까요? 수와 숫자. 자, 일단 여러분이 대학교 학생들이 이거를 보는 입장이라면 이거를 저는 두 개의 집합이라고 보겠습니다. 수에 해당하는 집합을 n이라고 해보고요. 숫자라고 하는 내용을 집합 p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둘 사이의 관계는 포함 관계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증오까지 넣어야 될까 말까 하는데 저는 안 넣겠습니다. 아까 넣었다가 뺐죠? 네.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숫자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일상 속에서 상용하고 있는 수, 그러니까 즉 시침법을 예를 들어보면 0부터 9까지가 숫자입니다. 0부터 9. 그리고 수는 뭐냐면 그보다 더 위. 그러니까 10이라는 수는 1과 0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숫자를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만약에 13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각각 1과 3이라는 내용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가 무엇이고 숫자가 무엇인지를 초등학생들이 알고 들어와야 하는데 알고 들어오는지는 제가 아직 현장 경험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거를 배우냐,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죠. 분수와 소수. 그래서 이 분수와 소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무엇부터 배우는지를 계산해보면 분수를 배우기 전에 이 부분부터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나누기. 나누기? 왜 나누기가 먼저지?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4 나누기 2라는 내용은 2가 되는 건 알겠는데 2 나누기 4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봤더니 우리가 그냥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그 자연수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장했던 내용이 분수의 개념을 사용해서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 이 2분의 1이라는 이 수는 2 나누기 4 때문에 나타난 개념. 근데 정확하게는 2분의 1이 아니죠. 그럼 왜 아닐까요? 우리는 2 나누기 4라는 내용이 정확하게는 4분의 2입니다. 근데 이 4분의 2가 2분의 1로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약분이라는 개념 때문에 바뀝니다. 4와 2는 이렇게 되죠. 즉 공통으로 2를 통해서 나눌 수가 있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이렇게 얻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2분의 1이 4분의 2와는 같은 분수다 라고 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때 배우게 됩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요. 그리고 이 크기가 같은 분수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또 배우냐? 분수하고 소수, 그 전에 수와 숫자에서도 이야기를 또 했어야 되는데 연산 있죠, 연산. 이때 뭘 배우느냐? 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수하고 소수에서도 뭘 배우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워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틀어볼 필요가 있죠.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0이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3분의 4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얻어진다 라는 방식을 알고 있죠. 그치만 초등학생들이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 접근이 맞다는 거예요. 어떤 접근이냐면 일단은 우리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를 먼저 배웁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자연수라고 설명을 잘 안 해요. 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라든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지 바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연수가 무엇을 포함하냐면 분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했으면 또 뭐 해야 될까요? 그쵸,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해야 됩니다. 분수 곱하기 분수가 바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분수 곱하기 분수라는 접근을 합니다. 이 네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분수의 곱셈이 끝나요. 그럼 이건 언제 끝나느냐? 6학년 때 끝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분수를 하고 했잖아요. 분수도 크기가, 그러니까 분모의 크기가 같은 경우가 있고 분모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복잡하죠. 이런 과정들이 학교별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소수도 마찬가지. 그럼 소수는 왜 나왔느냐? 소수는 분수의 바뀐 형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뀐 형태인데, 이때 배우는 소수는 무슨 소수냐면 유한 소수만 다룹니다. 물론 무한도 다뤄요. 다루기는 하는데 어떨 때 배우냐면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거를 좀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는 네모와 세모분의 별, 이런 형태가 대분수였습니다. 물론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세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세모분의 그 결과물 처음을 뭐라고 해볼까요? 하트라고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마땅히 제가 떠오르는 도형이 없어서. 하트라고 했을 때 이 기호는 하트 나누기 세모가 되죠. 그랬을 때 몫이 무엇이고 점점점 나머지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몫과 나머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몫이고 여기가 나머지예요. 그랬을 때 이 몫은 네모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여기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대분수라는 내용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꾼다, 이 의미도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따지냐면 이 가분수에 나타나져 있는 하트의 모양은 세모와 네모를 먼저 곱한 다음에 별을 더하면 하트가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것부터 가르친다라고 하면 잘못된 인식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가분수, 대분수를 바꾸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화연산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제가 위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수화연산은 이제 연산이기 때문에 두수에서의 연산이죠. 즉 사칙 연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사칙 계산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자연수 범위에서 사칙 계산이 있고 분수와 소수를 포함해서 사칙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연산이라고 안 쓰고 사칙 계산이라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칙 계산을 쓰게 되는 이유가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보니까 사칙 연산이라는 단어를 초등학교 때 안 쓰더라고요. 혼합 계산을 쓰고요. 그거의 핵심 아이디어로서 사칙 계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이 교육부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수화 연산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은 사칙 계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수의 범위라고 했는데요. 범위라고 하니까 좀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시죠? 몇 이상, 몇 이하 이런 거. 이것도 대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수의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먼저 올림, 내림, 그 다음에 반올림. 우리 항상 얘기하죠. 이제 반올림은 사자성어가 또 마침 있어서 사사오입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사사오입은 뭐냐면요,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의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전에 올림과 버림의 의미를 명확하게 안 다음에 반올림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반올림을 먼저 알려줘서 올림버림을 모르게 한다면 이 부분도 이신혼조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실 이게 전에 배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5학년 내용이라 적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과 이하 이외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쵸, 초과와 미만입니다. 이 초과와 미만이라는 내용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상은 초과랑 묶이는데 다소 차이가 있는 건, 이상은 그 수를 포함하지만 초과는 그 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이하와 미만도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이하는 그 수보다 작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를 포함합니다. 미만은 그 수를 포함하지 않고 작은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조금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전략이라고 한다면, 나름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라는 내용이 여긴 들어가 있죠. 이거는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불포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쓰게끔 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개념이 좀 헷갈리면 이런 방법 어때? 라고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좀 선호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내용을 했는데 중학교도 있어서 일단 계속 넘겨 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죠. 네. 중학교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자연수, 분수, 소수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배우니까 물론 소인소분해 배우죠. 소인소분해를 배우는데 소인소분해가 수화 연산에는 반영이 되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려면 수의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수의 체계. 제가 제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다뤄봤어서 기록만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하죠? 양의 정수부터 시작하죠. 이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보다 작은 한 단계의 정수는 0이고 그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음의 정수였습니다. 그 음의 정수는 음의 부호를 붙여서 나타나는 거였죠. 이것을
포함하는 모든 내용은 정수였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를 합해서 유리수라고 했고요. 유리수는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무리수라는 내용이 결합돼서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2학년 때 혹시 뭐 배우셨는지 기억하십니까? 2학년 때? 맞아요. 2학년 때는 유리수를 좀 더 배웠어요. 좀 더 배웠는데 무리수가 중학교 3학년 때 등장하니까 그거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내용까지를 언급하는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인데, 이 유리수는 소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때 소수는 약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소수점이 존재하는 그런 수가 소수. 그랬을 때 뭘 배우느냐?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무한소수에서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무리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무리수라는 내용이 들어가려면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배워야 된다는 거고, 이 무리수의 특징은 비규칙적인 소수 부분.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3.141592 하고 쭉쭉쭉 나가는, 하지만 소수가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이제 무리수다라고 배우는 거죠. 이 둘을 합해서 이제 실수라고 했는데, 이 실수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저도 이거를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보다가 좀 놀랬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존재합니다. 수 체계의 논리적 아름다움을 느끼게끔 합니다. 논리적인 아름다움. 그러면 이 논리적인 아름다움은 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냥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사실은 주관적이지만 논리적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무엇일까? 논리적 아름다움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의 체계를 통해서 어떤 성질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성질들로 인해서 이거는 유리수가 되는데 이거는 정수로도 할 수 있지 않나? 내지는 무리수까지 했을 때 수직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내용들, 이걸로써 이제 논리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게끔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체계에서 모든 내용이 연산도 가능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특히 이제 무리수에서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분모의 유리화죠. 분모에서 무리수를 포함하지 않게끔 한 다음에 제시하는 그런 무리수들,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이 가능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실수까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등장하니,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죠. 이 마지막 단계가 추상적 수의 등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복소수입니다. 이 복소수가 실수와 허수로 나뉘는데, 여기서의 시작은 뭐였냐? 이거였어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처음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수와 연결을 혹시 지어 보셨을까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개념이기는 해서 함수로 표현을 해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이 되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이차함수의 형태를 그려봤어요. 물론 이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y는 x제곱? x제곱이라고 하기보다 x제곱이라고 합시다. 네, x제곱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물론 y축이어야 되고 x축이어야 되면서 0점이죠. 그런데 이 개념 자체는 뭐냐면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1 이 두 개의 교점이에요. 교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제가 지금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그려봤는데 없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실수해로 봤을 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게 복소수, 그 중에서 허수 단위를 써서 원래는 이제 루트를 씌우고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했냐면 i라고 한 겁니다. 상상 속의 어떤 수라는 거죠. imaginary part가 되고 이것을 imaginary unit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수의 체계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자연수, 그러니까 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물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 즉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이렇게 되는구나를 관찰하면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이거를 조금 더 추상적으로 했을 때 접근하는 게 이제 무리수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더 추상적인 거죠. 완전히 추상적인 이제 허수가 나오는, 그러면서 완전한 이제 완벽한 수 체계가 이렇게 복소수가 된다는 개념까지를 이제 다뤄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수와 연산에서 보는 법칙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칙이라는 내용이 여러분이 대수학에서 배우셨던 내용처럼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뭐 이외에도 항등원, 역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수학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아마 인테그럴 도메인인가요? 정역이라는 내용이 하나 들어갔을 텐데 인터절 도메인인가요? 네, 제가 구체적이진 않아서 지금 제가 좀 양해를 구할게요. 어쨌든 지련 단어들, 근데 초등학교 때 교환 법칙을 바로 배우나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 더하기 5가 7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학생들은 2 더하기 5가 7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딘즈 블럭이 사용했던 내용으로 접근해 볼게요. 딘즈 블럭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십진법에 활용하는 블럭이라고 할게요. 수블럭. 그러면 이런 블럭 두 개가 있는 거고 또 이런 블록 5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합해 보니까 이제 7개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5 더하기 2가 7이라는 개념을 알까요? 바로 알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관적이어야 한다니까요. 학생들은 해석을 할 때 점차 성장할수록 직관적에서 추상적인 내용까지를 이해한다라고 피아제가 얘기했죠. 라카토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화연산에서 다뤘을 때 이런 부분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5 더하기 2는 7이다 라는 이 개념은 맞아요. 이 블럭 5개 쓰는 거고요. 옆에 있는 이 2개 블럭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꿔본 거예요. 바꿨을 때 바로 아느냐? 바로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결과를 얻음으로써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교환법칙이라고 아니까 이렇게 된 건데 교환법칙을 직관적으로 우리는 습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본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 더하기 5랑 5 더하기 2만 본 거니까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3 더하기 8, 8 더하기 3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 생각 혹시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5 더하기 7은 12입니다. 근데 5 빼기 7은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때는 모릅니다. 선행학습을 배우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느냐? 뺄셈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 없다. 음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5 빼기 7은 안 되고 7 빼기 5는 2로 돼요. 이 경우가 제일 이제 혼란을 주는 경우였죠. 근데 사물의 양을 가지고서 우리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5 빼기 7이라는 계산은 안 되고 7 빼기 5만 됐었던 거고요. 그 빼는 과정은 뭐 예를 들면 문제에서 했을 때 누가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먹어서 없어졌다든지 이런 이제 소멸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5 빼기 7은 이제 해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 같은 경우가 원래 우리라면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텐데 가상의 2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추상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곱하기는 어떨까요? 곱하기도 뭐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3 곱하기 4는 12가 되고 4 곱하기 3도 12가 되는 경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나누기는 어떤가요? 3 나누기 4는 4분의 3인데 4 나누기 3은 3분의 4예요. 다르네요. 근데 이걸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건 뭐 절대적으로 없겠지, 이게 아니라 열린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분의 3과 3분의 4를 같게 보는 학생들이 분명히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인신론적 장애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인 거지. 정확하게는 이렇게 계산이 안 하니까 우리는 뭐 당연하게 위에랑 아래랑 다르잖아, 이걸 알 텐데 초등학생들은 이거 처음 배우면은 바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은 참고를 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이제 잘 알게 되는 거고요.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법칙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 중학교 때쯤 되면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이죠. 뺄셈은 초등학교 때 알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초등학교 때 바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 때부터 언급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한테는 특수한 경우만 제시를 하면서 경험을 얻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교과서에서 파악해야 할 중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학교에서 2가지, 고등학교에서 1가지. 물론 이제 초등학교도 해당이 당연히 돼야 하지만 제가 일단 가지고 온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에서는 자연수, 분수, 소수를 다루기 때문에 음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와서 유리수라는 것을 배우면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뉜다라는 것까지는 아셨겠죠? 근데 정수를 양의 정수, 영음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이 하나 드셔야 됩니다. 뭐냐면 음수의 계산에서 예를 들을게요. 3분의 1과 마이너스 5분의
이거를 더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 음수가 들어갔어요. 즉 음수 곱하기 양수이거나 양수 곱하기 음수이면 이거는 둘 다 음수죠.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럼 또 다른 하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왜 양수일까? 이것도 고민거리죠. 우리는 그동안 계산을 많이 해왔습니다. 계산을 많이 해왔고 그거에 따라서 계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한테 이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입니다. 이 사실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더하기 빼기 만나면 빼기니까 이렇게 된다라고만 했을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무리수는 단순히 순환하지 않는 소수로만 연결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인 거는 맞습니다. 물론 순환하지 않는 소수 또한 무리수도 맞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나오죠. 루트 2. 루트 2는 이제 1.414 해놓고 뒤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소수 뒷자리는 소수점 뒷자리는 불규칙적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루트 2라는 수는 무리수를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근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대학교에 와서 어떤 거를 배우셨는지를 좀 보면 미적분학에서 이 개념으로 좀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형근사, 리니얼 근사가 지금 영어가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는데 잠시만 검색을 좀 해볼게요. 근사가 제가 알기로 AP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pproximation. 예. 죄송합니다. 영어를 오랜만에 쓰려고 하니까 또 지금 어지러워졌습니다. 뭐 어쨌든 이 루트 2가 이제 무리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선형근사처럼 근사한 내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교과서를 보셨을 때 중학교 3학년에 이런 부분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근사값이라는 것을 배우지는 않지만 학생들한테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시도를 하면서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접근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루트 2는 무리수다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루트 2를 도출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수학 교수자라면 당연히 이 부분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등학생이 배우면 이제 이 부분도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복소수 i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a 플러스 bi. 그러면 어디랑 연결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 있죠?
2차 방정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면서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실수 이런 단어가 포함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그때서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부분 하나, 여기 부분 하나죠. 이 뒷부분에서 음수가 나오는,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차식에서는 안 나올 것이고 2차식부터 뭔가 복소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접근 가능하겠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오늘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이 자료가 나중에 제가 이제 2학기에 시작할 때 수업 조교를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영상을 좀 어떻게 제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영상을 찍는 거라서 촬영분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 한 15분, 20분 이렇게 끝내진 않을 생각이고요. 하지만 더 연결할 수 있다면 최대한 좀 정보를 제공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도 제공을 해보고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공유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6월 28일에 네이버 TV, 유튜브에 동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많은 시청과 그리고 수학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학업에 또 집중을 하실 텐데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